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각종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겁니다. 나스닥 16,103.45로 장을 마쳐서 0.82% 정도 올랐고요. S&P 500 0.63% 오르면서 5,149.42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핀비즈맵으로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얘기부터 하고 가도록 하죠. 엔비디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7% 정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조금 전 막을 올렸습니다. 장이 마감한 후에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시장의 슈퍼스타, 산업의 슈퍼스타가 됐죠.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는 사실 장중에는 5%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감 시점 다가오면서 급 빠지면서 0.7% 상승하는 데 그치며 끝났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줄줄이 상향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젠슨 황 CEO는 GTC가 시작되자마자 차세대 AI 칩 B200을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 AI 칩 H100을 뛰어넘는 차세대의 칩으로 기존의 호퍼 아키텍처를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일단 젠슨 황 CEO의 설명으로는 H100 대비 최대 30배 성능 향상을 제공하고요.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최대 25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정말 획기적인 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당 가격이 H100보다 적어도 $10,000 이상 비싼 $50,000 정도가 될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지배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연합군들도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이번 주에 모닝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핀비스맵 가서 보면요. 사실 간밤에 형광빛으로 급등한 두 회사, 크게 구글과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구글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AI 기술에 있어서 뒤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 5월 동주 이런 단어들이 바로 떠오르는 상황이죠. 안드로이드 폰 대 아이폰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구글과 애플이 이 새로 짜이고 있는 AI판에서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오픈 AI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알려졌지만 일단 구글과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시장은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애플이 그만큼 AI 개발에는 뒤져있다는 방증이 다시 한번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구글로서도 분위기를 뒤집을 기회입니다. AI가 선도하는 시장에서 빅테크들 가운데 애플 다음으로 이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픈 AI를 자회사시킬 뻔했던 MS나 또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기업들보다 AI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애플과의 이번 협력이 이뤄지면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구글은 이미 세계 최초의 AI 폰이라는 삼성 갤럭시에도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간밤의 소식은 애플과 구글 양측에 다 호재였지만요. 방금 핀비즈맵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에 더 큰 호재였던 걸로 보입니다. 4.6% 구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간만에 아주 형광색으로 초록초록하게 올랐죠. 주력 제품인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를 미국에서는 약 130만 원 정도 올리고요. 유럽에서는 3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을 올려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분위기는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생산량이 빨리 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종목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늘 문제적 종목 보여드리는 우측 상단에 요즘 늘 문제 많은 보잉 다시 위치시켰습니다. 다른 것들 모두 빨갛게 올랐는데 보잉 혼자 떨어진 게 더 눈에 띄네요. 보잉은 주말 사이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팔았던 737 여객기에서 비행 중에 비행기의 외부 패널이 한 개 없었던 게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바로 그 기종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90년대 말에 1998년에 제조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하는 항공기 회사에서 수익만 쫓고 무리하게 안전에 소홀히 했다가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합니다. 보잉의 여객기를 인도받지 못하거나 아예 주문을 취소하는 회사들이 나오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같은 미국 항공사들부터 여객기 부족으로 비행기 티켓 값이 오르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에 보잉사의 777 여객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에 보잉 대신 에어버스에 A350 20대를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판 같이 함께 보시면요. 네, 금리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7% 넘어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도 4.3% 넘은 상태입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지금 최근에 많이 잊혀진 용어였던 higher for longer,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가겠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는 새로운 중금리가 자리를 잡으려나 보다는 불안감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연준 점도표로 풀이됐던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채권 트레이더들의 기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아직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가깝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2월 말에는 최대 7번까지도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기대가 컸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이제 3번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0년물 수익률 변화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주간 10년물 수익률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를 지난해 3월부터 집계한 블룸버그의 그래프인데요. 최근 한 주간 동안 지난해 10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은 금리에 대한 공포가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비틀비틀 10월이었죠. 3월에 다시 이 같은 금리 긴장과 비슷한 모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가장 잘 설명해 주실 그야말로 적임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과 함께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우리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논의 결과도 알게 되죠. 일본이 무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 상황도 오늘 한정연구원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유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함께 보시면요. 물가가 돌아가는 상황이 유가 포함해서 심상치 않습니다. 유가 지난 4개월 만에 지난 10월 말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와 브렌트유 둘 다 지난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라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원유 수출을 하루 33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사우디의 원유 수출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도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 사이에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는 국지전의 양상이 더 짙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으로 깊숙이 진격해서 들어가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 네타냐후와 바이든의 골도 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선이 되자마자 서방을 향해서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은 세계 3차 대전에 근접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상당히 호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5번째 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 간밤에 갓 들어온 소식인데요. 6천억 원대에 이르는 재판 공탁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후원하면 기껏 트럼프 후보의 재판에 쓰일까봐 모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금 트럼프 후보에게는 악재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난 16일에 내놓은 이른바 피바다 발언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후보 오하이오주에서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의 선거 유세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거란 발언을 내놨는데요. 바로 지난 2020년에 의사당 난입 사건,
그러니까 대선에 불복했던 당시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연상시키죠. 트럼프 후보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변명에 나섰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변명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블러드베스, 피바다란 표현에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것도 있는데 자신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자신이 당선되지 않으면 그만큼 침체될 거란 뜻으로 한 말을 지금 여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맹공격 중이고요. 그 여파인지 트럼프의 줄곧 뒤지던 바이든의 지지율이 차기 대선 지지율이 지금 전국 단위에서 박빙 대결로까지 좁혀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로 빅 이벤트도 많고 여러 가지 꼭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정말 빅 위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